안녕하십니까? 소쿨극장의 재미있고도 감동적인 이야기 코너입니다. 오늘은 몇 년 전에 올린 이야기 중에서 내용과 함께 재미있다고 특히 반응이 좋았던 이야기를 골라서 완성도를 높인 다음 올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이좋은 동서입니다. 옛날 어떤 마을에 형제가 살고 있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로 형제간에 살림을 나누었는데 형은 갈수록 재산이 늘어 큰 부자가 된 데 반하여 어떻게 된 건지 동생은 그렇게 불성실한 사람도 아니었건만 하는 일마다 잘 풀리질 않아서 몹시 가난한 처지가 되어 하루하루 끼니를 잇기가 어려워졌다. 작은 아이네 집에 쌀이 떨어졌다던데 아이들이 굶고 있지나 않은지 모르겠구나. 보다 못한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해도 큰아들은 콧방귀만 뀌었다. 어머니, 그냥 두세요. 그게 다 자기 탓이에요. 살림을 안 내준 것도 아니고. 형은 동생의 형편을 잘 알면서도 애써 모르는 척하고 도와줄 생각을 하지 않았다. 큰아들의 표정이며 말투가 어찌나 표독스럽던지 다시는 말을 꺼낼 수 없을 정도였다. 어느 가을날 추수를 끝내고 마당에 벼를 넣을 때였다. 큰며느리가 너른 마당에 멍석을 쭉 펼쳐놓고 벼섬을 쏟아서 햇볕에 널고 있노라니 아래 동서가 둥구미에 벼를 이고 와선 한쪽 구석에 멍석을 펴고 벼를 널었다. 작은 며느리는 벼를 널고 나더니 그 옆에서 닭을 지키고 있던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우리 것도 좀 봐주세요. 저는 노파러 갑니다. 하고 부탁하고서는 종종 걸음을 쳤다. 행여나 닭들이 소중한 나달을 한 톨이라도 축낼지 걱정되어서는 혼자서 온종일 곡식을 지키던 시어머니는 문득 무슨 생각이 났는지 두리번 주위를 살폈다. 주위에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는 얼른 큰아들네 벼를 한 말가웃 덜어다가 작은아들네 멍석에 옮겨놓고서는 짐짓 딴청을 했다. 그런데 그때 작은 방에서 배를 짜던 큰며느리가 잠깐 바깥을 내다보다가 하필이면 그 모습을 보고 말았다. 하기야, 내가 보기에도 안 됐는데 어머니 마음이야 오죽할까. 큰며느리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짐짓 모른 척했다. 그날 저녁 품을 팔러 나갔던 작은 며느리가 와서 널었던 벼를 챙기는데 둥구미에 벼를 담고 보니 가져올 때와 달리 벼가 넘쳤다. 그녀는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넘치는 벼를 덜어서 큰 집 벼에 섞어 널어놓고는 자기가 원래 가지고 왔던 만큼만 담아서 돌아갔다. 큰며느리가 그 모습을 보고는 그만 탐복하고 말았다. 세상에 저렇게 정직한 사람이 다 있는가. 저런 사람을 안 돕는다면 사람이 아니지. 밤새 무엇인가 궁리하던 큰며느리는 이튿날 날이 밝자 하인을 보내 아래 동서를 올라오게 해서는 찹쌀 한 말과 누룩을 주면서 말했다. 동서, 이걸 갖다가 술을 한 동이 잘 담그도록 하게. 예? 묻지 말고 내 말대로 하게. 술이 다 있거들랑 제때 기별이나 해주게. 누구 명령이라고 거역하겠는가. 작은 며느리는 궁금한 마음을 누르고 윗동서가 시킨 대로 정성껏 술을 빚었다. 이래가 지나자 제대로 익어서 술 익는 냄새가 진하게 우러나오기 시작했다. 형님, 이제 술이 다 돼가요. 그러자 큰며느리가 동서에게 돈을 건네주면서 말했다. 이 돈을 가지고 이번 장에 나가서 질 좋은 쇠고기를 사다가는 양념을 잘해서 맛있게 굽게. 그런 다음 시아주버니를 오라고 해서는 술 대접하시게. 물을 섞지 말고 걸러서 독한 술 그대로를 대접해야 하네. 한껏 취하게 해야만 하네. 내 말 잘 알아듣겠지. 착한 작은 며느리는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면서 동서의 말대로 쇠고기를 사다가 양념을 맛있게 했다. 그러곤 독한 술을 한 동이 잘 걸러놓고는 남편을 시켜서 형님을 모셔오게 했다. 형님, 우리 집에 좋은 술이 한 동이 생겼습니다. 오랜만에 약주 한번 함께 합시다. 그 형은 술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사람이었다. 뭐라고?
너희 집에 웬 소리야? 별일이로구나. 내일은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형님이 약주 좋아하시는 걸 알면서도 여태 한 번도 대접 못하다가 이번에 일부러 한 동이 담가봤죠. 냄새가 기가 막힙니다. 어서 가세요. 그러자꾸나. 형이 동생의 집으로 내려가자 재수가 술상을 차려내오는데 정말로 술맛이 기가 막힐 뿐 아니라 쇠고기 안주가 입에 착착 들러붙었다. 이거 둘이 먹다 하나가 죽어도 모르겠다. 그렇게 한 잔 두 잔 독주를 받아 마시다 보니 그만 술에 흠뻑 취해서 형은 인사불성이 되고 말았다. 형이 취해서 쓰러지자 동생은 형수가 시킨 대로 업고서 형의 집으로 갔다. 여기 안방에다 눕히세요. 동생이 형을 눕히고 나서 돌아가려 하자 형수가 시동생을 부르더니 무언가를 내밀었다. 이걸 가지고 가세요. 이게 뭔가요? 아무 말씀 말고 그냥 가져가세요. 그리고 내일 형님이 묻거든. 형님이 억지로 주어서 받았다고 하세요. 이러시면 안 되는데요. 걱정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세요. 동생은 형수가 전해준 문서를 들고서 집으로 돌아왔다. 집 문서나 땅 문서 같은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했지만 자세하게 보지 않고 그대로 잘 간직해 두었다. 다음 날 아침 형은 술에서 깨어났다. 머리를 흔들어 정신을 차리면서 말했다. 내가 어제 너무 취했군. 별일 없었나? 그러자 아내가 울어서 퉁퉁 부어오른 눈으로 입을 삐죽이면서 말했다. 없긴 왜 없었겠어요. 이것 좀 보세요. 형이 살펴보니 집안에 귀한 물건을 넣어두는 괴짝이 열려 있었고 집문서와 논문서 등이 흐트러져 있었다. 아니, 도둑이 들었나? 이게 웬일이지? 웬일은 무슨 웬일이에요. 당신이 어제 이렇게 다 흩어놓고서는 싫다는 동생한테 억지로 땅 문서를 주워놓고는. 아니, 내가 정말로 그랬단 말이야? 형은 깜짝 놀라서 흩어져 있는 문서를 수습해 보았다. 그랬더니 땅 중에도 가장 중요한 두섬지기 문전옥담 논문서가 사라지고 없었다. 그 땅은 대대손손 장손에게만 물려주는 것이라서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만 하는 땅이었다. 아이고, 큰일 났네. 이를 어쩌지? 다른 건 다 몰라도 그 땅은 안 돼? 그러자 맏며느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펄쩍 뛰며 물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고 말고 다른 땅 열섬지기는 돼도 그 땅만큼은 안 돼. 그러자 그녀가 살짝 거들었다. 그게 그렇게 소중하면 다른 문서라도 가지고 가서 바꿔오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 당신 말이 맞아. 형은 석섬지기 논문서를 찾아 들고서 부랴부랴 동생의 집으로 내려갔다. 형님, 웬일이세요? 어우야, 내 말 좀 들어볼래? 네, 형님. 어제 내가 너한테 준 논문서 말이지. 그걸 좀 찾으러 왔구나. 그걸 이것하고 좀 바꿔주면 안 될까? 그러자 동생이 간직했던 문서를 건네주면서 말했다. 형님, 그러지 않아도 갖다 드리려고 했어요. 그냥 가져가세요. 그러자 형이 문서를 받아들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아니다, 그런 소리 마라. 이걸 받아라. 너도 좀 떵떵거리면서 살아봐야지. 사실 그건 내가 너무 무심했어. 형은 억지로 동생한테 석섬지기 논문서를 떠안기고서 자기 집으로 올라갔다. 동생 내외는 그 논문서를 앞에 놓고 가슴 벅차하면서도 어떻게 그게 자기네한테 올 수 있었는지 궁금하게 생각했다. 그 사연을 아는 사람은 오직 큰며느리 단 한 사람뿐이었다. 그 후 두 형제와 동서는 길이길이 우애를 나누면서 잘 살았다고 한다. 두 번째, 모친상 치르고 사흘 만에 팔자 핀 효자 이야기입니다. 옛날 경상도하고도 창녕지방에 늙고 병든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동이라는 가난한 청년이 있었다. 부쳐 먹을 땅이라고는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없었기 때문에 날품을 팔아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는데 날품팔이 생활에 지친 그는 어느 해 1년에 나락 2섬을 받기로 하고
과부집 머슴으로 들어갔다. 그가 받는 사경 중 반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빚을 갚는 데 썼고, 나머지 반은 홀로 있는 어머니의 생활비와 약값으로 들어갔는데 늘 턱없이 모자랐다. 먹고 자는 것이야 주인 집에서 해결한다지만 다른 문제는 해결할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사시사철 헛바지에다 헛저고리 차림으로 다녔다. 동의 주인은 신랑이 일찍 세상을 버린 젊은 과부였는데 돌볼 자식마저도 하나 없는 외로운 사람이었다. 그녀는 부자였지만 항상 검소했고 매사의 행동이 조심스러웠다. 큰 살림을 건사하기 위해서 큰 머슴, 작은 머슴, 그리고 꼴머슴까지 머슴을 셋이나 데리고 있었는데 동희는 큰 머슴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하녀를 5명이나 데리고 있었는데 이는 전적으로 그녀의 성품 탓이었다. 일은 많은데 손은 모자라는 머슴과는 달리 부엌대기가 5이나 필요한 것이 아니었지만 지나치게 식구가 많은 가난한 농가에서 건사하기 힘든 입을 부탁할 때마다 본디 성품이 착한 여인이라 그 청을 차마 거절하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한여름 보리타작이 한창일 때 뜻밖의 슬픈 소식이 날아왔다. 머슴동이의 어머니가 세상을 떴다는 것이다. 여기저기 흩트려 놓은 보리섬이나 마당에 늘어놓은 보리가 마음에 걸려 동이가 어물거리자 여주인이 그를 꾸짖고 달래서 급히 집으로 보냈다. 막상 집에는 갔지만 수중에 땡전 한 푼 없어 당장 장례 치를 일이 막막하여지자 동이는 평생 고단하게 사시다 가신 어머니의 시신 앞에서 오래도록 설게 울었다. 그렇지만 어쩌겠는가? 고민 끝에 동이는 시신을 관에 넣어서 지게에 짊어지고는 그가 나무할 때 자주 들려서 쉬곤 했던 지게 자리로 찾아갔다. 언제나 따뜻한 햇볕이 비치던 그 자리는 산중턱에 있었는데 다행하게도 산주인은 주인집 과부였다. 일을 마치고 난 뒤에 그곳에 몇 자리를 쓴 사정을 말하면 사려 깊고 마음 착한 젊은 마님은 쾌히 응낙할 것이 틀림없었다. 동이는 지게 자리에서 땅을 파면서 군일을 시작했다. 마침 그때 저쪽 산등성이에서 당시 조선에서 가장 실력이 뛰어나다고 명성이 자자하던 풍수 한 사람이 동이 청년이 구덩이 파는 것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한양 칠패시장에서 제일 가는 부자의 부탁을 받고는 혈처를 찾아 조선 팔도를 헤집고 다니는 중이었다. 과연 명당 자리로구나. 그런데 참 희한하기도 하지. 저 젊은 청년이 어떻게 저 명당 자리를 알았을까? 그건 그렇고 하관 시간을 제대로 맞춰야 명당이 효력을 발휘할 텐데. 혼잣말하던 풍수사는 급히 그곳으로 뛰어내려갔다. 그곳에 내려간 풍수는 동이가 구덩이 안에 들어가 엎드려서는 자리를 손으로 짚어보며 하관하려는 순간 물었다. 상주님, 이 자리를 어떻게 택했으며 하관 시간을 어찌 그리도 잘 맞추는가요? 동이 청년이 말했다. 소인이 평소에 하도 가난한 생활을 했기에 홀로 계시는 어머니를 몹시도 고생시켰습니다. 겨울이면 찬방에서 몸을 움츠리고 주무시는 모습이 보기에 늘 안쓰러웠습니다. 이 지게 자리는 산중에서 가장 따뜻한 자리여서 평소에 늘 나무지게를 받쳐놓고 제가 햇볕을 쬐며 쉬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덩이 안에 햇볕이 제일 바로 쬐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바로 지금 하관하려고 합니다. 동이의 말을 들은 풍수는 마음속으로 감탄했다. 그래서 구덩이 안에 들어가서는 손으로 짚어보곤 했구나. 젊은 사람이 정말 장하다. 효성이란 모든 일의 시작이자 끝인데 하늘이 저런 정성을 돕지 않으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지. 내가 평생 배운 풍수 공부가 저 청년의 효성 앞에서는 아이들 소꿉장난이 되는구나. 풍수사는 동이 청년에게 경외심이 가득한 어조로 말했다. 자네가 이 자리에 산소를 쓰면 그 공덕으로 사무제를 전후해서 삼천석 부자가 될 것일세.
놀라지 말게 그 삼천석은 시작일 뿐이라네. 필경은 자네대의 만석 부자가 될 것이고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스러운 자손이 대대로 출현할 것이네. 동희는 풍수사의 이언을 듣기 좋은 덕담이라 여기고는 매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이었다. 갑자기 천둥 벼락이 치더니 소나기가 쏟아지며 하늘에서 물을 퍼붓듯 비가 내렸다. 동희는 주인집 보리섬과 늘어놓은 마당의 보리가 생각났다. 그래서 단숨에 주인집으로 쫓아갔다. 마당에는 낮에 타작한 보리가 그냥 널려 있었고 보리섬은 여기저기 비에 젖고 있었다. 낮에 고된 일을 한 다른 머슴은 골아 떨어져서는 비가 오는지 눈이 오는지도 모르고 자고 있었다. 동희는 정신없이 한편으로는 알보리를 끌어모으고 다른 한편으로는 보리섬을 들려고 하는데 잠자다 말고 비 오는 소리에 놀라서 뛰어나온 주인 여자가 인사할 새도 없이 힘을 보탰다. 연신 퍼붓는 비에 주인 여자의 젖은 속옷이 몸에 딱 붙어서는 알몸이 환히 보였다. 동희 역시 사시사철 입고 다니는 호빠지 호쩌고리 차림이었기 때문에 미천이 훤히 드러났다. 두 사람은 서로의 알몸을 애써 못 본 채 했지만 서로의 몸은 부딪히고 얽히고 설키고 하였다. 밤이 이슥해서야 비설거지가 끝났고 주인 여자와 동희는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제 방에 들어간 주인 여자는 자꾸만 맴도는 동희 청년의 알몸 모습을 머리에서 털어내며 생각했다. 저렇게 제 살림처럼 진심으로 나를 위해 살아줄 사람이 또 누가 있겠는가? 날이 새자 그날이 사무제 날이었다. 주인 여자가 음식을 차려서는 가지고 왔다. 그래서 사무제를 같이 지냈다. 다음 날 일하러 나가니 주인 여자가 자기 방으로 불렀다. 깨끗한 새 옷을 한 벌 내놓고는 동희에게 입게 하더니 하녀가 차려온 술상 앞에 마주 앉자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그저께 밤에 갑자기 내린 소나기가 제게는 아무래도 천지신명의 계시 같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나를 위하고 내 재산을 지켜줄 사람은 서방님뿐인 것 같으니 주인이 되어 이 살림을 맡아주십시오. 동희 청년 또한 감히 입 밖에 내어 말하지는 못했지만 속으로는 주인 여자를 사모했으므로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없었다. 두 사람은 크게 잔치를 벌여 백년가약을 맺었고 동희 청년은 집주인이 되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무렵 주인 여자의 재산이 3천석이었다고 했다. 100년 해로했으며 평생 서로에게 헌신했던 부부가 세상을 뜰 무렵 사방 백리근방에 사는 사람 누구에게도 평생 인심을 잃지 않았고 남모르게 끊임없이 춥고 배고픈 사람에게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은 놀랍게도 풍수사의 말대로 만석에 이르렀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이와 참고 문헌 그리고 자료 출처는 명기만 하고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2번,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 오전 11시 전후에
이야기 올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화요일은 재미있고 기이한 옛날 이야기, 토요일은 실제 일어난 사연, 사건이나 전설, 설화, 신화 등을 다루겠습니다. 반면에 쇼츠는 틈을 봐서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